꺼진 거실, 소파에 어린 소녀가 잠들어 있습니다. 금발머리에 되게 마른 체구의 소녀, 이름은 사라입니다. 곧 사라의 아빠인 조엘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실로 들어옵니다. 조엘이 거실 불을 켜자 잠들어 있던 사라가 일어납니다. 조엘은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있냐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라가 깜짝 놀라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시간은 밤 11시 50분. 사라는 다행히 아직 오늘이 지나지 않았다고 좋아하면서 소파 아래에서 상자를 하나 꺼냅니다. 오늘이 조엘의 생일이었던 거죠. 상자 안에는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엘이 시계가 망가졌다고 투덜거리는 걸 보고 시계를 준비한 거죠. 착한 딸이네. 그러게요. 뭐 좋아하고 좀 고마워하긴 하지만 딸한테 썩 다정하게 대해주진 않아요. 본래도 무뚝뚝한 성격인 것 같고, 또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지쳐있는 것 같은, 힘들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사라는 다시 잠이 들고, 이제 조엘은 그런 사라를 안아서 방에 있는 침대에 눕혀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참 자고 있던 사라의 침대 옆에 있던 무선 전화기가 울립니다. 깨어나서 전화를 받아보니 아빠의 동생인 토미 삼촌이고요. 네. 아주 급한 목소리로 당장 빨리 조엘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전화가 먹통이 됩니다. 조엘을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조엘은 보이지 않고, 네. 거실에 혼자 켜져 있던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감염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비다. 그런데 그 TV 속에서 소란스러운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라의 집 근처인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커다란 폭발 소리와 함께 아이쿠야. TV도 먹통이 됩니다. 바로 시작입니까? 네. 네네. 자, 불안해하면서 조엘을 찾아다니는데 곧 1층에 있는 그 정원 쪽으로 연결된 유리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조엘이 급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옆에 있던 서랍 속에서 총을 막 찾아가지고 꺼내서 장전을 합니다. 되게 불안해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라에게 조엘이 옆집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딘가 아픈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데, 곧 누군가 뒤쫓아와서 유리문을 깨요. 결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남자에게 물러나라고 경고하지만 그 남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고 조엘은 장전했던 총을 쏩니다. 미국 문은 너무나 약하게 생겼다고 늘 생각했어요. 철문을 써야 됩니다. 다행히 아까 전화 걸었던 토미 삼촌이 차를 가지고 그들을 데리러 와서 다 함께 차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거리 곳곳이 막혀있고 도망가는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감염자 무리가 섞여서 도시는 아수라장이에요. 결국 무리해서 차를 몰다가 트럭과 충돌사고가 나고요. 그 사고 때문에 사라가 다리를 좀 크게 다칩니다. 걷지 못하는 사라를 안고 도망가다가 감염자 무리에게 쫓기게 되고, 토미가 자기가 시간을 벌 테니 어서 사라를 데리고 먼저 도망을 가라고 해요. 조엘은 사라를 안고 새끼를 찾아서 뛰어가는데 군인 한 명을 맞닥뜨립니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에게 우리는 감염자가 아니다,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 군인 상부와 무전을 하더니 좀 망설이다가 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합니다. 조엘과 사라는 쓰러지고, 쓰러져 있던 조엘에게 다가와 군인이 다시 총을 발사하려는 순간 토미가 나타나서 군인을 죽이고요. 조엘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옆을 보니 사라가 총을 맞은 거예요. 괴로워하던 사라는 결국 죽고 맙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런 장르에서 어린애랑 강아지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까 줬던 시계가 타임머신이라서 돌릴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안 되나요? 네,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럼 시계 왜 줬어요?
가족을 주제로 시작하자마자 가족들 그러네. 생리별하는 이야기를. 자, 오늘 이야기할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의 인트로 영상입니다. 인트로예요? 네, 라스트 오브 어스 줄여서 라오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시더라고요. 잘. 너무너무 유명한 명작 게임이라서 게임 안 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아하. 내가 어디 가서 나 라오어 알아. 이것만으로 그렇죠.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는 돼야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필수 교양 콘텐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영상 설명 듣고 바로 아셨겠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죠. 2013년에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곧 감염된 사람들이 변이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랑은 살짝 다른 설정이 여기서는 이제 동충하초가 시작점이 된 건데 제가 저 설정 저 부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 동충하초, 겨울동의 벌레충, 여름하의 풀초잖아요. 겨울에는 벌레였던 게 여름에는 뭐 버섯이 된다. 균류의 일종이죠. 곤충에 기생해서 살다가 나중에 그 곤충 죽이고 그 안에 뭐 정착하는 그런 건데 라오어에서는 이 새로운 동충하초균이 인간의 뇌에 기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된 인간들이 점점 잠식당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띌 때쯤에는 사실 이미 뇌가 그 균에 다 먹힌 뇌사 상태라고 봐야겠죠. 감염된 사람들은 이제 감염 기간과 정도에 따라서 좀 단계가 있어요. 처음 막 감염된 사람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러너가 되고요.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이 띄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러너에서 조금 더 가면, 그러니까 약 1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스토커가 됩니다. 이때부터 얼굴이 굉장히 변형이 심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더 오래되면 클리커가 되거든요. 왜 클리커라고 부르냐면 그 따다다닥 소리 같은 게 계속 나요. 그래서 클리커라고 하는데 사람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따다다닥? 몸에서 나는 소리라고 봐야 되는데 관절 같은 데서 이렇게 나는. 글쎄요, 그 안쪽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네. 더 무섭네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얼굴이 완전 균 자체가 되어서 딱 봤을 때 약간 산호나 뿔 같이 보이는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변하면서 시력이 없어진 상태여서 앞을 못 봐요. 네. 대신 소리에 되게 민감해져서 소리가 나는 쪽을 이렇게 막 와가지고 공격하는. 근데 러너는 좀 상대하기 편한 편이에요. 붙잡혔을 때도 그냥 밀쳐내고 뭐 주먹 같은 걸로 타격해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클리커가 좀 문제죠. 얘한테 붙잡혔을 때 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100%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 라오어에서는 대체로 날붙이 있잖아요. 가위 날이나 이런 거랑 테이프를 이용해서 만든 일회용 칼을 쓰기 때문에 한두 번 쓰면은 없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계속 수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클리커를 만났을 때 매번 칼로 찌르는 게 좀 힘듭니다. 그렇죠. 총은요? 총은 쏘는데 총은 러너는 그냥 좀 많이 맞추면 되는데 클리커는 얼굴을 정확하게 맞춰서 날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나중에 산탄총 같은 거 쏘면 좀 쉽게 죽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많은 좀비류 게임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적들이 뭐 한두 명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쵸. 대체로 우르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러너랑 클리커가 섞여 있어요. 그럼 만약에 클리커만 있으면 조용조용히 다녀서 이렇게 피해 다닐 수도 있는데 이때 러너가 섞여 있으면 러너는 시야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순간 달려들고 걔가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면 주변의 클리커들도 이제 다 같이 오기 때문에 그때 되게 위험해지죠. 그리고 몰려오면은 러너랑 싸우는 도중에 뒤에서 클리커가 날 잡았다. 그럼 바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클리커보다 이제 더 진한 몇 년이나 지나서 몸 전체가 균덩어리가 된 블로터라는 존재도 있는데 얘는 그 포자 균 같은 걸 던지고 약간 폭발성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설정상으로는 더 무섭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튼 플레이해보면 클리커가 제일 무섭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네.
인트로 소개도 했고 간단한 배경 설명도 했으니까 다시 이제 본격적인 게임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감염자 사건이 발생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생존자들은 격리구역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군인들의 통제가 굉장히 빡빡해요. 지나다닐 때 신분증 보여줘야 되고 뭐 감염 여부 체크도 해야 되고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덜미에 갖다 대면 감염 여부가 나옵니다. 근데 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구타하거나 총으로 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제되는 것 외에도 격리구역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건물들도 엉망이고 식량은 배급표를 가지고 있어야 얻을 수 있는데 그나마도 잘 배급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격리구역 안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조엘이 테스라는 여성과 함께 한 남자를 은밀히 쫓고 있습니다. 조엘과 테스는 군인들의 감시망을 피해서 여러 가지 물품, 약이나 무기 같은 걸 밀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한 명이 본인들이 거래하려고 했던 다량의 무기를 빼돌린 상황이어서 그 남자를 찾아서 족칠 생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남자를 찾았는데 이 자식이 이미 그 무기를 몽땅 다 파이어플라이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요? 파이어플라이는 반정부 단체입니다. 이 파이어플라이가 반딧불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라. 파이어플라이를 믿어라. 이런 캐치프라이즈로 약간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실 지금이 그 군정부가 굉장히 독재하듯이 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파이어플라이는 그 체제에 저항하는 무장단체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모두가 무장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건 아닌데. 네네네. 근데 무기를 다 거기 넘겨버렸다는 말을 듣고 일단 그 남자 죽여버리고 일단 죽여버리고 사람 목숨이 진짜 파리만도 못합니다. 네네. 둘이서 그럼 우리 마를린을 찾아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야, 나 여기 있어 하면서 그 마를린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파이어플라이의 수장인 마를린인데 안색이 아주 좋지 않고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여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셋은 원래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 총들 원래 우리 거야. 내놔라 라고 하는데 마를린이 총을 그냥 줄 수는 없지. 근데 내 부탁 들어주면 다 돌려줄게. 거기에 덤으로 달라는 거 더 얹어줄게. 너네 밀수 전문이잖아. 우리 도시 밖으로 반출할 게 있어. 도와줘. 라고 하는 반군인 거예요. 거죠? 네? 마를린은 반군인 거죠? 네, 파이어플라이의 리더입니다. 밀수할 물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보여줄 테니까 일단 같이 가자고 해요. 네네. 따라갔더니 붉은 머리에 다소 와일드한 성격의 꼬마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엘리라는 이름의 이 14살 먹은 여자아이가 도시 밖으로 반출할 사람인 겁니다. 원래는 마를린이 직접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마를린 되게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격리구역 밖에 있는 중앙청 건물에서 다른 지역의 파이어플라이 대원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데려다 줘라. 무사히 인계만 해주고 돌아오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네네. 조엘이랑 테스는 좀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밀반출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임무를 완료할 시에 받을 물품들이 확인해보니까 조건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하기로 합니다. 군인들 감시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숨겨진 길로 잘 빠져나왔는데 그 아이의 정체나 뭐 반출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게 나오나요?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줘라 이럽니다. 근데 격리구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순찰 중이던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붙잡힌 상태에서 무릎 꿇리고 손 들고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감염 여부 체크하고 하는데 엘리가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자기 감염 체크하려고 온 군인이 뒤에 서 있었잖아요. 갑자기 칼을 꺼내서 찔러버립니다. 테스와 조엘도 완전 당황했지만 일단 빠르게 대처해서 군인들은 잘 처리했고요. 감염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조엘이 바닥에 떨어진 감염 체크 기계를 들어서 봤더니
엘리가 감염자로 뜬 거예요. 어허. 놀라서 일단 총을 들이대는 조엘에게 엘리가 급하게 설명합니다. 나 면역이라고. 역시. 처음에 아니 무슨 개소리냐, 면역이 어딨냐라고 하는데 팔에 이렇게 소매를 걷어서 보여주는데 진짜로 물렸다가 아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감염이라고 떠요? 실제로 감염돼서 균이 안에 있긴 하겠죠. 아, 균은 안에 있고. 그렇죠. 항체도 있고. 면역이기 때문에 그게 변이를 일으키지는 않는 거죠. 음. 또 셋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잖아요. 네네. 만약에 진짜 물린 거라면 이미 약간 좀 그렇죠, 상태가 안 맞아요. 좋아야 네. 되는데 엘리가 진짜 멀쩡하거든요. 사실 마를린이 이 사실을 알고 엘리를 백신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파이어플라이의 치료센터가 있는 곳으로 그녀를 보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약속 장소인 중앙청은 그렇게 멀지 않고 해서 임무를 계속합니다. 뭐 뒤쫓아온 군인들을 따돌리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건물에서 러너랑 클리커들을 만나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건물들을 들어가다 보면 포자가 퍼져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감염된 후에 죽은 시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거기 그 균류가 자리 잡아서 포자가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데서는 방독면을 쓰고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엘리는 방독면을 역시. 안 쓰고 그냥 지나가요. 역시 멋있다. 그래서 조엘이랑 테스가 되게 놀라거든요. 근데 엘리는 이게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격리시설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전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걸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고 되게 신기해하고요. 근데 엘리의 어린애다운 면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 폐허가 된 대형몰에서 고장난 오락기 같은 데 관심을 보인다거나 어딘가에 쌓여있는 책들 사이에서 만화책을 빼와가지고 뒷부분을 되게 궁금해한다거나 하는 네네. 되게 그러니까 칼로 막 사람도 찌르고 이러지만 사실은 되게 귀여운 평범한 어린이 같은 면도 보이거든요. 아, 진짜 근데 엔딩 안 난 만화책이 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세상이 망했는데. 뒷이야기 아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좀 만나야 될 텐데. 자, 이제 테스와 조엘이 어렵게 중앙청에 도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파이어플라이 대원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근방에 다른 무리와 싸움이 붙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작전은 실패다. 돌아가자 라고 조엘이 말하는데 테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도라도 있을 거라고 너무 막 절박하게 시체들을 뒤지는 거예요. 테스가. 네. 조엘이 좀 너 왜 이래? 이거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 우리. 그러는데 엘리가 눈치챕니다. 테스가 감염됐다. 아하. 중간에 둘이 약간 나눠져서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클리커들이랑 싸우면서 물렸던 것 같아요. 테스가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물린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지경이다. 엘리가 정말 인류의 희망이고 제발 엘리를 파이어플라이에 데려다 달라. 내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합니다. 그럼 테스도 여기서 아웃인가요? 사실 테스가 중간에 자꾸 사망 플래그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일 끝나면 우리 처음으로 좀 편하게 쉬어보자. 뒤에 좀 쉬자.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진짜 너무 싫다. 근데 이때 또 악착같이 그들을 뒤쫓아온 군인들이 그들이 있는 그 중앙청 건물에 도착합니다. 네. 테스가 어차피 자기는 그런 괴물로 변할 생각 없다. 나는 여기서 얘네들이랑 싸울 테니까 너 빨리 엘리 데리고 도망가라. 라고 해서 조엘은 어쩔 수 없이 엘리와 도망가고요. 근데 물리면 그렇게 변이 되는 거 말고 죽지는 않나요? 네, 그냥 평범하게 죽지는 않고 무조건. 그러면은 누가 죽여주든가 변이 되기 전에. 그렇죠. 아, 네. 테스는 결국 이 싸움에서 군인들 총에 죽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 조엘과 엘리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게임이 챕터가 계절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이 여름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 겨울을 거쳐서 봄의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희망적이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좀 긴 여정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둘이 동행을 하는 거니까. 자, 이 라우어는 2013년에 플스3로 발매됐던 게임입니다. 아직까지 뭔가 현역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생각보다 좀 오래된 게임이에요. 제가 전에 팟캐에서 진짜 짧게 지나가듯이 이 게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그 플스3 황혼기, 그러니까 2014년에 플스4가 나왔기 때문에 13년이면 끝물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라스트 오브 어스랑 GTA 5 이 두 개 게임이 발매되면서 플스3가 품귀 현상을 띠고 네, 진짜 구하기 힘들어졌었거든요. 이게 언차티드로 유명한 너티독에서 제작을 했고, 이 너티독은 소니의 퍼스트 파티거든요. 플스 독점작으로 발매되었는데 메타크리틱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호평을 받았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호평을 받았어요? 스토리와 게임성 모두 완벽하다. 그리고 뒤이어 실제로 플레이해본 유저들의 극찬이 이어지면서 진짜 오직 이 게임 하나를 하기 위해서 플스를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정도로? 네. 예. 그리고 이때 그 함께 매출 견인했던 GTA5 같은 경우에는 GTA도 진짜 유명한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5에서 최초로 한글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화 퀄리티도 좋았고 게임이 진짜 재밌어요. 진짜 약간 약 빨고 만든 것 같은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이 두 개 타이틀이 진짜 플스를 뭔가 게임 매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호평받은 게임입니다. 이 정도 호평이 이어졌으니만큼 뭐 고티라고 부르는 게임 오브 더 이어라고 각종 매체에서 해마다 그걸 선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많이 얻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다 고티를 누가 받냐 이게 되게 핫한 건데 2013년에 라우어랑 GTA5랑 그리고 제가 했던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도 2013년작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개가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라우어가 1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명작 오브 명작. 네, 인정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플스3 끝에 나온 거라서 이미 예정돼 있던 대로 플스4로 리마스터가 됐어요. 근데 이 리마스터판도 플스4 매출의 역할을 진짜 톡톡히 합니다. 플스3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스테이션 역사의 암흑기라고 했잖아요. 네. 이때 소니가 진짜 헛발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안 좋고 엑스박스에 발리고 진짜 엉망진창인 어두운 시기를 보내다가 후반부에 다시 좀 힘을 얻었어요. 독점 타이틀들 잘 만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플스4 런칭은 진짜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플스3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플스4는 되게 구매해서 게임을 해보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라우어가 같이 리마스터판이 발매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플스4를 사서 라우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리마스터판이 있기 때문에 2013년 게임이지만 아직도 좀 현역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고 아까 이야기한 2013년 명작들 있잖아요. 네네. GTA5랑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도 다 리마스터 됐습니다. 엘리와 조엘이 가족이 아니지만 제가 가족 주제에 들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라우어는 대놓고 가족의 구성애를 주제로 하는 게임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조엘이 딸을 잃는 모습을 보여준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부성애를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거의 선언하는 정도? 저는 라우어를 나오자마자 플스3로 했었어요. 그래서 스포가 진짜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표지를 보면 분명히 엘리가 그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딸이. 불구하고 제가 눈썹이가 없어가지고 인트로 보면서 조엘이랑 사라가 주인공이구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곧 죽어. 인트로에서 죽어. 사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그 짧은 영상이잖아요, 인트로니까. 근데 그게 진짜 슬프고 충격적이고 임팩트가 있어요. 이번에 팟캐 준비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다시 플레이를 했는데 이거 다 알고 보는데도 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만큼 연출을 좀 잘한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20년이나 지나서 딸과 비슷한 나이대의 한 소녀와 뭐 머나먼 여정을 떠난다. 처음에는 마지못한 동행이지만 결국에는 가족과 같은 그런 사이가 되는 전개가 좀 뻔하죠. 이 뻔하디 뻔한 내용을 어떻게 풀어낼까가 중요한 건데 너티독이 그걸 진짜 잘했습니다. 일단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어요. 그 조엘보다는 이 게임의 매력의 파랄이 저는 엘리라고 보는데 붉은 머리의 주근깨 소녀. 이거 약간 스테레오 타입이긴 해요. 좀 와일드한 말괄량이 느낌이니까. 그쵸. 사라 같은 경우에는 금발머리에 되게 연약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되게 상반되는 이미지인데 엘리는 말이나 행동도 되게 거친 데가 있어요. 그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는 남자한테 거침없이 뻑큐를 날리는 그리고 막 칼로 사람을 찌르고 총 쏘고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오락기 관심 보이고 만화책 보고 이런 면에서 그런 어린애다운 면들이 등장을 하면 그게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더 진짜 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게 이제 14살이면 슬슬 사춘기 좀 올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게 1년이나 동행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상황이랑도 맞물려서 더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되게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거리고 텐션이 좀 높았던 엘리가 언젠가부터 말수가 좀 적어지고 멍하게 생각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아져요. 그 시점이 또 조엘이랑 엘리가 약간 큰 갈등 상황을 한번 겪거든요. 그 후에 그게 봉합되면서 둘이 거리가 조금 가까워진 시기인데 네네. 이때 되면 오히려 조엘이 더 말이 많아집니다. 엘리와 가까워지면서 조엘은 그 진짜 좀처럼 아물지 않던 쉽게 꺼내보지도 못했던 그 딸을 잃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엘리는 오히려 점점 더 약간 사춘기 소녀같이 되고 네. 그런 모습이 맞물려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 뭔가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좀 보여요. 그리고 이런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또 있기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잘 배치돼 있고 원래 너티독이 연출을 잘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스토리 연출보다는 게임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다거나 그런 연출을 좀 잘했던 건데 여기서는 드라마적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출들을 좀 잘했어요. 또 이 연출과 함께 너티독의 장점이 그래픽의 한계를 끝까지 끌어내는 거거든요. 너티독은 매번 타이틀을 낼 때마다 그 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그래픽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진짜 좀 감탄사를 이끌어내는 비주얼을 보여주는데 라우어에서도 그 능력이 진짜 아낌없이 발휘돼서 당연히 출시 당시에도 그래픽이 진짜 화제가 됐거든요. 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뭐 도심이 텅 비면서 풀로 뒤덮인다거나 또 가정집이나 호텔, 뭐 몰 그런 커다란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풍경에서 그 아련하고 쓸쓸한 느낌이 나는 걸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이런 풍경과 함께 되게 기억에 남는 멋진 순간들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좀 라우어 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 게임을 막 직접 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서 그냥 그런 장면을 스포해드리자면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조작이 어렵나 보다. 반향키로 한 방에 이게 나중에 엘리랑 조엘이 그 폐건물이 된 빌딩을 지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가 갑자기 막 호다닥 어디로 달려가요. 그래서 조엘이 뭐 왜 그러냐고 하는데 빨리 와보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기린 무리가 그 높은 빌딩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멋있겠다. 그쵸? 네.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어떤 풍경이 있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살짝 기린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린 무리는 저 멀리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 그 폐허가 된 풍경과 맞물려서 되게 순간적으로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네. 그리고 또 그 시점이 엘리가 약간 사춘기 온 것 같이 말도 좀 줄어들고 이랬던 시기인데
그 기린을 보고 갑자기 생기가 돌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엘리를 보면서 약간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이고 어린 것이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게임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너무 오래된 게임이에요. 이게 뭐 리마스터도 되긴 했지만 그 시대를 타지 않는 게임들이 있어요. 뭐 퍼즐류도 그렇고 RPG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TPS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액션 어드벤처란 말이죠. 액션 어드벤처 게임들이 한 7, 8년 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진보했어요. 최근에 나온 비슷한 장르의 게임들을 해보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고 적들 AI도 진짜 똑똑하게 움직이고 뭐 총을 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훨씬 좋아졌거든요. 저는 진짜 최근에 해본 뭐 그런 장르 게임에서 와 정말 발전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다가 이 라오어를 지금 해보니까 너무 구식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난이도가 낮다던가. 그러면 좋을 텐데 문제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또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난이도가 하나 있어요. 이 라오어가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까다로운 면들이 있어요. 물론 요령이 생기면 다 할만하고 게임 원래 하는 분들은 또 쉽게 하죠. 근데 제 친구 중에 게임을 되게 즐겨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 꼭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플스4를 사면서 야심차게 라오어를 시작을 했다가 나는 나보다 약한 적들만 상대하고 싶다. 그냥 나보다 약한 애들 다 쓸어버리는 게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중간에 한차 하더라고요. 무쌍류. 그렇죠. 그 친구는 그냥 무쌍류 같은 거 해야 되는 애야. 근데 물론 초보자를 위한 난이도 설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클리커한테 물리면 뭐 그냥 바로 사망하는 건 똑같고 또 적들이 이제 사람이랑도 싸우거든요. 사냥꾼 무리 이런 데랑 싸우는데 난이도를 쉬움으로 하면 적들이 너무 멍청해집니다. 이 라오어의 AI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AI들이 진짜 진보한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다.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쪽으로 갔다 막 하면서 몰려간다거나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도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요. 뭐 방향 같은 것도 잘 못 잡고 식별 능력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난이도를 쉬움으로 하면 얘네가 진짜 너무 잘 못 보고 옆에서 바로 사람 죽었는데 뭐 멍하게 다른 데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진짜 몰입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진행이 더뎌도 몰입감이 떨어지지만 적들이 이렇게 대놓고 멍청해도 진짜 재미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낮아지면 그 적을 멍청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데미지를 줄인다던가 적의 수를 줄였어야 됐어요. 그랬어야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하지만 뭐 싸우는 느낌이 나면서 했을 텐데 많이 나오면서 계속 멍청하니까 되게 재미없는 구간을 반복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다 죽여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구간도 좀 만들어줬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스토리상 복수하러 쫓아오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무리의 사람들 너네가 죽였지 하면서 인간들이? 인간들이 쫓아오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막 다 죽이게 만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꼭 필요한 몇 명만 죽여도 되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언차티드 때도 비슷하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민간인 많이 사살한다고. 이번에도 너무 많은 사람을 그냥 막 죽여요. 라오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진짜 좋은 게임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뭐 다른 게임들을 할 때는 특히 이런 액션 어드벤처류에서 액션 어드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스토리는 거두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라오어는 스토리가 메인이라는 느낌? 다른 게임적인 부분들은 거두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때는 총격전
TPS에 대한 집착을 버렸어야 했던 게 아닐까. 그 백신을 연구하는 곳을 찾아서 거의 막 북미 대륙을 횡단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똑같잖아요. 다 총 쏘고 서로 죽이고 좀 더 작은 무리, 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집단들을 만났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이 스토리가 이런 세상에서는 다 너무 쉽게 죽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끼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한 번 이상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타인에게 곁을 주지 않게 되고 하는데 그러다가 막상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진다면 결국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하게 된다.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느꼈는데 네네. 그렇다면 나와 내가 아끼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좀 타인의 목숨에도 비슷한 무게가 실려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특히 지금은 인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네. 사람을 잃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더 서로 아껴줘야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런 단점들을 다 느끼면서 플레이했어도 스토리가 여전히 진짜 몰입감을 유지해요. 제가 특정 포인트들은 기억이 나면서도 결말 부분이 확실하게 기억이 좀 안 났어요. 오, 정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둘의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궁금하고 신기하다. 보통 반대 아니에요? 그런가요? 결말은 기억나고 중간 과정이 중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았어, 죽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중에 보니까 약간 결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잊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자체 한데 삭제. 진짜 중간에 오히려 인상 깊었던 순간들은 아 맞아 이때 이랬어 아니면 또 아 이 순간이 언제 나오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플레이했는데 결말을 보고 좀 놀랬죠. 이 부분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우리한테도 안 말해주나.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초대박 성공했고 네. 결말도 약간 여운을 남기면서 끝났으니까 네네. 당연히 후속편이 나오겠죠. 작년에 나왔어요? 2020년에 후속편이 안 나오는 편이 더 아 맞아요. 아련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성공한 게임을 그냥 끝낼 수 없죠.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수많은 기대 속에서 라오어 2가 발매됩니다. 느낌이 조금 싸한데요. 말투가 좀 이상하죠? 네네. 게임 커뮤니티 다 난리가 납니다. 아하. 혹평이 줄을 잇고 게임 타이틀을 해보지도 않고 중고로 팔아버린다거나 하는 인증들도 생깁니다. 아니 왜요? 왜냐?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해보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라고 제가 말한 거는 스토리가 나쁘기 때문에 라던가 아니면 스토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스토리는 누가 봐도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스토리가 게이머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좀 난리가 납니다, 진짜로. 이게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어떤 정말로 분노할 만한 상황, 범죄나 뭐 잘못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자기 기분이 나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럴 때 정말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게임계 쪽에서도 심하거든요. 이 너티독이 정말 많은 비난과 협박과 협박까지. 네, 살해 협박. 심지어 이 등장인물의 성우에게까지 살해 협박을 보낼 정도로 미쳤나봐. 진짜 미쳤죠. 어느 아니 정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호불호가 게임을 안 심하게. 하면 되지 뭘 그렇죠. 그렇게까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욕을 한대요.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예전에 네네. 제가 더롱다크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때 생략했던 이야기인데 그 개발자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매체, 해외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건데 우리 게임 커뮤니티가 어딘가 좀 고장난 데가 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어떤 여론을 조장하고 그게 심각한 방향으로 표출이 되는 것들.
개발자에게 테러를 하겠다고 한다거나 막 가족들을 들먹이면서 욕을 한다거나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라우어를 제작한 이 너티독 측도 정말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저들의 호평을 받았음에도 고티 최고 기록 달성합니다. 그래요? 진짜 평단과 유저층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린 거죠.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네요.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도 게임성을 챙기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거를 나는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해 라는 층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네. 네. 이거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라우어 2를 다루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됐고 아직 2편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게임이지만 워낙 정말 상징적인 게임이기도 하고 너무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믿고 보는 HBO. 그렇습니다. 이 라스트 오브 어스 제작한 너티독의 닐 드럭만이 직접 연출을 맡고 또 HBO 드라마 중에 체르노빌 있잖아요. 네. 체르노빌도 진짜 호평받았던 드라마인데 그 체르노빌 제작자인 크레이그 마진도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캐스팅이 HBO가 또 유명한 시리즈 하나 있죠.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에 등장했던 인물 둘이 각각 엘리와 조엘로 등장합니다. 누구요? 조엘 역에는 페드로 파스칼인데 누군지 아시나요? 이름으로는 잘 나르코스 주인공으로도 나왔는데 그 왕자의 게임에서는 오베린 마르텔로 나와서 그 왜 티리온의 결투 재판 네네네. 거기서 좀 엄청 잘 싸웠는데 아쉽게 사망했던 그 남자가 조엘 역으로 나오고요. 네. 제가 거기서부터 안 봤어요. 아 진짜요? 굉장히 빨리 끊으셨네요. 저는 그 뒤로도 좀 거기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평을 듣고 그럼 못 보겠다 하고 거기서 멈춘 후로 그 뒤로 안 본 것 시즌 같아요. 그게 5시즌 정도 되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약간 잔인하고 복장 터지죠. 네네네. 엘리 역은 벨라 램지인데 모르몬트 가문의 가주 꼬맹이 여자애 기억나시죠? 그 나중에 막 북부 쪽 가문들 모여서 존 스노우를 북부의 왕으로 추대하냐 마냐 할 때도 혼자서 엄청 당당하게 팩폭 막 하면서 나는 존 스노우 인정했던 그런 꼬마 여자애. 엄청 카리스마 있게 잘 등장했었는데 이 꼬맹이가 엘리 역을 맡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요? 애들이 워낙 빨리빨리 커가지고. 근데 원래는 드라마와 결정되기 전에 영화화 소식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너티독 측에서 반려했다고 합니다. 다소 뻔하게도 영화 제작사 쪽에서 뻔한 좀비 블록버스터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 라스트 오브 어스의 핵심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제작사에서 얼마나 화려한 액션을 보여줄까 막 이런 이야기만 했나 봐요. 근데 반대로 HBO 측은 조엘과 엘리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서로 지향하는 바가 잘 맞아 떨어졌죠. 네네. 그래서 영화 이야기 쏙 들어가고 드라마 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전에 그 메트로 2033 같은 경우에도 판권 팔려고 했다가 영화 제작사 맞아요. 하는 이야기 듣고 바로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제작사 쪽은 자꾸 그냥 뻔한 블록버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근데 드라마도 제작비는 만만치 않을 텐데. 그쵸. 흥행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블록버스터 영화는 취소됐지만 진짜 최근에 한 1, 2주 전에 그 페인이 만든 단편 영화가 한 편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와. 이게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엘리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1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2편의 내용을 좀 주로 다루고 있고요. 상당히 잔인하고 유혈이 낭자하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 직접 해본 게이머들 사이에서 평이 좀 좋은 편입니다. 제작비가 겨우 1만 달러 정도 들었대요. 그런 만큼 좀 다소 엉성한 부분도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게임 속에 어떤 핵심들을 잘 잡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작자가 진짜 찐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너티독에 보내는 러브레터다 그 정도예요? 라고 할 정도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HBO 드라마 런칭하기 전에 네. 뭐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게임 영상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 단편 영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주제로 이야기했지만 역대급으로 녹음이 빨리 끝났다는 소문입니다. 저희 다음부터는 적어도 한 1, 2주 전에 자기 뭐 하는지 공유를 하도록 합시다. 오픈하는 걸로. 네. 그럽시다. 저희 37화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